오늘은 아이폰 발표 이후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이 eSIM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이 eSIM은 이러한 뜻이죠. 직역하면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칩 안에 가입자의 고유 번호 등을 포함해 개통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식별하는 그런 개념이죠. 우선은 eSIM도 일종의 메모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교통카드 등의 기능도 겸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앞에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에 이 모든 기능들에 앞서는 eSIM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원래 eSIM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의 휴대폰이더라도 이 조그만 심카드만 꽂으면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처음에는 연락처 정도만이 eSIM의 추가적인 기능으로 사용되다 점차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몇 개의 기능들이 추가되는 식의 발전이 있었고, 이와 함께 외형적으로는 크기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제는 이렇게 작은 나노심의 크기까지 줄어들었죠. 그렇게 지금까지는 탈착식 eSIM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eSIM 세대에 또 한 번의 큰 변화의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바로 eSIM 때문이죠. eSIM이 최근에 생겨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구글의 픽셀에게도 또한 애플의 애플워치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내 통신사들이 이제는 거부하기 힘들 만큼 강력한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We will have a single physical SIM and an eSIM in both iPhone XS and XS Max. 일렉트로심일 것 같지만 앞에 단어는 임베디드가 되겠는데요. 이 한 단어 속에 eSIM의 장점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eSIM을 사용하게 되면 유심 칩 사용과 관련해 지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심을 넣고 빼는 등의 물리적인 작업은 물론 기존 심들을 보관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유심의 크기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제조사 관점에서는 이만큼의 공간도 아쉬운 부분이죠. eSIM으로 바뀌게 되면 공간 확보 차원에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은 물론이고 반드시 eSIM이 특정 위치에만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계 시에도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eSIM을 계속해서 사지 않아도 되는 건 역시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반가운 일이 되겠는데요. 이 통사의 입장은 다르겠죠. 먼저 이 기존의 심카드 판매에 관련해 이 통사들이 올리고 있었던 매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고 올 3월 이 eSIM 가격을 1,100원 인하하기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어도 2017년까지는 통신 3사 합쳐 1,000억이 넘는 금액을 eSIM 매출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eSIM을 사용하는 구글의 픽셀폰들이 국내 통신사들을 통해 정식 출시가 안 됐던 이유로 통신사들은 eSIM 관련 서브 구축 미흡 등의 내용을 그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 그 이면에 eSIM이 보편적인 포맷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급감하게 될 eSIM 매출에 대한 고민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플워치 3 LTE는 결국 출시가 되었지만 역시 비슷한 이유로 국내 개통이 다소 지연되었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사의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자유를 주고 반대로 통신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이 eSIM을 이 통사들이 어떻게 바라봤을 것인지는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라 생각이 되죠. 현재까지는 아주 엄밀히 말해서 당장은 사용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인지 몇 개의 기사에서 앞으로 통신사들이 eSIM 지원을 안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eSIM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빨리 가능할 것인가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이 eSIM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 만한 eSIM의 또 하나의 당위성을 바로 이 IoT라는 단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수많은 기기들이 5G 네트워크망으로 통합이 되고 그 네트워크 안에 수많은 IoT 기기들을 사용하는 한 명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eSIM은 개별 물리심들을 모든 기기들에 배치해야 하는 불편함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바로 이 IoT 시대에 부합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된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이 통사들이 와이파이를 가지고도 도입을 꺼려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때는 정말 그래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에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이 통사들이 이 시장 안에서 과점적 위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탓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점을 막기 위한 제4, 제5위 통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있긴 하지만 자회사 개념의 것들인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과점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죠. 그동안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보면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국내 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통신사들이 이 e심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한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들을 한다면 소비자들이라도 반드시 견제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이 통사들이 이 e심과 관련해 유심비 대신 개통비를 받고 있죠. 기기에 내장된 e심의 가입자 정보를 원격 다운로드할 때마다 2,500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데요. 물론 이 통사 입장에서는 로열티와 전산망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통사들도 이러한 기술들의 장점을 소비자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